올해 들어와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죠. 2000년대 닷컴 버블 하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이 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를 이끌던 기술 기업들이 그 큰 경제적 물결을 거치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버블 때는 이제 막 솟아오르던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사라지고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이제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사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이런 구글 다음에 큰 회사들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3년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누구도 예상을 못한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그것도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3년을 지금 끌어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치, 사회적, 경제, 사회적으로 사실은 엔데믹이 되면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폭락을 하고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터지면은 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2020년 이후의 기술 기업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때 살아남는 기업은 좋지만 사실은 기존 기업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책은 사실은 기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기술 기업들도 사실 어렵기는 마찬가지거든요. 투자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혁신을 사회에 또 시장에 퍼뜨릴 건지 이것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칼레스투스 주마 교수가 쓴 규제를 깬 혁신의 역사. 영어 제목은 Innovation and its Enemy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과 혁신의 적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한국어판에는 규제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규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집단으로 인식하는 문제, 혁신이 집단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이 책에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영어 제목이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칼레스투스 준마 교수는 케냐 사람입니다. 특이하게 제3계, 3세계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책을 쓰고 했죠. 이분은 이제 케냐 출신이지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주로 이렇게 제3세계 후발 도상국들한테 이런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전파를 시켜서 빨리 발전할 수 있게 있냐 이런 지속 성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많은 디지털 경제나 사회에 대한 사상들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아프리카 출신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고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준마 교수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잘 알고 계시는 조지프 슈메터의 창조적 파괴, 그리고 재작년에 2020년에 돌아가신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 이분도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죠. 디지털 경제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고 젊었을 때 한국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한국어도 아주 잘하는
그런 교수인데 2020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1997년에 혁신의 딜레마라는 책을 혁신기업의 딜레마라는 책을 내면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disruptive innovation. 그래서 이것이 그 이후로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모범 교과서처럼 이어졌고, 또 뭐 조지프 슌베트의 창조적 파괴는 뭐 많이들 아는 것이죠. creative destruction. 이것은 1942년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조지프 슌베트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 자체가 하나가 소멸되고 다른 산업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조지프 슌베트의 이야기는 사실은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18세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19세기 말에 자동화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요.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1940년 되니까 이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우리 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마 교수도 주로 이런 혁신과 혁신의 적의 관계를, 대립 관계를 이런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슌페터 교수가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들고 일어난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산업혁명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 계기가 됐다 그랬죠. 산업혁명이 공장이 생기면서 일반 평민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평민들이 돈을 벌게 되니까 권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전에는 귀족들한테, 왕족들한테 종속돼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 왕족이나 귀족, 이런 권력자들과 상관없이 내가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었죠. 그게 대민주주의로 바뀌었고요. 이런 현상이 이제 산업혁명과 같이 간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다윈의 이론에서도 나옵니다. 다윈은 오래된 종의 멸종은 새로운 종의 출현에 따른 거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종이 태어나면은 그 패러다임, 옛날 환경에 있던 옛날 종은 멸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창조적 파괴하고 연결이 된 거죠. 슌페터가 기차가 생기면서 마차를 중심으로 하는 운송수당 산업이 무너진. 그래서 그분은 말을 아무리 많이 마차를 연결한다 해서 기차가 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칼막스의 자본주의 선언에 의해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량 생산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발명품이 만들고 시장에서 우위권을 점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들어가니까 대량 생산이 되죠. 대량 생산이 되면은 그 상품의 이용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유지가 되는 대신 교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되니까 시장에서 교환하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디지털 경제에서 제가 누차 설명한 일반 상품화, 선도 기술로 먼저 소비자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이것이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그때를 일반 상품화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commodit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경제학자들이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사전에는 정확히 안 나오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어려워서 제가 이제 일반 상품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특별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는데
이것이 보편적 기술이 되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쉽게 카피를 해서 같은 제품을 만들 경우는 일반 상품화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칼 막스의 이 이야기는 지금 디지털 경제에서 이용하는 일반 상품화, 커머더티제이션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량 생산이 되면은 그 사용하는 가치는 유지가 되지만 교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는 이제 그 상품에 아니면 그 상품을 만드는 산업, 그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와서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져야 산업이 그리고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의 파괴적 혁신의 차별점은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는 산업 전체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은 이전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급속도로 시장에 파고들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30년 이전에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될 겁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시내 주행을 허가해주고 있으니까 거의 2030년, 늦어도 2030년이면 차가 상용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슌페터가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고요.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의 파괴적 혁신은 같은 산업, 같은 서비스 안에서 그런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마 교수는 슌페터의 그 사회적 역할을 많이 이게 자기 이론에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의 의미를 어떻게 이 책에서 얘기하냐면 혁신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합을 창조하는 것이다. 슌페터는 기술적 측면에서 산업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데 준마 교수는 혁신이 이제 우리 사회에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습관이나 관행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관행이나 이제 보통 저는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죠.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죠.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관습을 만든다는 것이죠. 새로운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파괴적 혁신이 같은 서비스, 같은 기술, 산업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 사업자는 점진적인 기술 혁신을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 혁신이라고 크리스텐슨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ustaining Innov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존 기업들의 점진적 혁신은 결국은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을 하는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준마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기존 체제와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체제가 사회에서 대결하는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교수의 점진적 혁신이 준마 교수가 얘기하는 옛날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세력을 얘기하고요. 파괴적 혁신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관습을,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도를 생각하고 이 책을 보면 됩니다. 이 책은 사실은 앞에 서론 부분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마 교수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옛날 기술 세력과 충돌하면서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해 갈 건지, 또 정치인들의 역할은 뭔지, 리더의 역할은 뭔지,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시장에 이런 옛날 패러다임 중심의 세력과 기존 세력과 대결해서 지지 않고 시장에 자리를 잡는지, 또 기존 세력은 어떻게 새로운 세력한테 혁신에 당하지 않고 본인들에서 혁신을 해서 살아남는지, 이런 대부분의 이야기를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주로 산업혁명 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9개의 품목을 선택해서 이 9개의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들어가면서 기존 세력과 충돌을 하면서 자리를 잡나, 이런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제 준마 교수가 본인이 이제 특히 리더들한테, 경제적 리더나 정치적 리더들한테, 또 사회 리더들한테 본인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들이 들어오고 사회가 혼란해졌을 때 누구나 이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서 누구나 그 혜택을 받고 좋은 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리더들한테 제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마 교수의 이 전체의 기존 세력과 새로운 세력과의 대결 구도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리스텐슨 교수의 혁신 공식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텐 교수는 지속적인 혁신, 그러니까 Sustaining Innovation이라고 했죠. 기존 사업자는 지속적인 혁신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파괴적 혁신을 하고 있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더 쉽습니다. 이 도표는 지속적인 혁신, 기존 기업의 기술 혁신 곡선입니다. 왜 지속적인 곡선인지, 진한 파란 선이 주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은 이 진한 파란색, 주류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에 맞춰서 기술을 혁신하죠. 예를 들면 삼성은 갤럭시 폰을 아주 첨단 기술 요구하는 사람, 위에 최고 기술 요구하는 고객, 이 사람들도 아니고요. 최저 기술, 나는 전화 통화만 해도 돼,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거기는 숫자가 적거든요. 가장 숫자가 많은 이 주력 고객 요구 성능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기술을 혁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인 기술은 S커브를 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기술이 나오면은 임계점까지 천천히 가다가 임계점을 만나면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기술이 성장하면은 다시 성장을 멈추고, 그랬다가 다른 모델로 그게 나오면서 이렇게 S자 커브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대각선 성장을 보여주죠. 그런데 크리스텐슨 교수의 파괴적 혁신 기술의 S커브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도표에서 빨간색이 파괴적 혁신입니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점선을 있는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까만 선, 기존의 기술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기존 기술, 그 패러다임의 세력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력이 부딪히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기술 세력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이 초기에 이 싸움에서 기존 세력이 이기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초기의 기술들은 이 도표의 빨간 선처럼 너무 기술 수준이 낮습니다.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세력이 공격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에서 처음에 기존 세력한테 새로운 세력이 뚫고 들어가기가 무지 어렵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 디지털 기술은 2의 n승으로 성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적으로 성장하니까 어느 순간에 대각선을 그리면서 기존 기술을 추월하기 시작하고, 일단 추월을 하면 기존 기술은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괴적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도표, 점선 부분과 까만 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초기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빨간 선이 까만 선을 출하하는 순간 까만 선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근데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충돌하는 것은 대부분 이 빨간 점선 부분, 기술을 도입하는 초기 부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머리에 두고 준마 교수의 혁신과 혁신의 저격, 규제력권 혁신의 역사의 책을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선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가만 하니까 재미난 사실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자고요. 이거를 좀 보면서 저는 이게 그래서 어느 나라가 디지털 경제에서 빨리 나가고 어느 나라가 뒤처져 있구나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마 교수는 주로 사회 발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로 연구를 하니까 이런 기술의 충동도 이런 관점에서 나라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 인식에 대한 나라별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위험이 증명될 때까지, 이 새로운 기술이 위험하다는 게 증명될 때까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먼저 허가를 해줬죠. 그래서 우버가 지금처럼 큰 기업이 됐고,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저렇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미국이 거의 70%를 점령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을 대표하는 프랑스는 그 새로운 기술이 안전한 게 증명될 때까지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버는 프랑스에서 아직도 불법입니다. 허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에서 유럽이 뒤처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안전한 게 증명돼도 위험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사실은 뭐 브렉시트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로 보수적으로 가는 이유가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도는 위험하다고 증명되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요즘 스타트업들이 막 일어나고 막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무섭게 나가는 이유가 이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안전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같아요. 거의 디지털 경제, 새로운 기술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산업화 시대에 최강국이 된 나라라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판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이게 몸에 실감이 안 되겠지만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느낄 겁니다. 일본이 디지털화가 무지 늦습니다. 그런 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기술 기업들이 한국에서 테스트베드, 시장 실험실을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워낙 빨리 가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한국은 사실은 기존 세력의 버티는 힘도 매우 강합니다. 그것이 인구 비례 때문에 그럽니다. 급격히 노령화되다 보니까 곧 2025년 되면은 65세 이상이 25%가 되죠. 그러니까 기존 세력의 숫자가 강하다 보니까 기존 세력을 지키는 것도 무지 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형상으로 나오냐면 규제를 빨리 못 푸는 그런 현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술을 선도적으로 빨리 받아들이는데 세계에서 최전방을 달리고 있는데 규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그래서 그쪽에 알력이 있는 건가 아닌가. 근데 이게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앞서 나가면요, 이 사회가 사실은 갈등이 더 많아집니다. 미리 갈등을 겪으면서 조정을 해가야 되는데 갈등을 무시해버리고 앞서 나가다 보면 나중에 갈등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논쟁에 준마 교수가 정리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 혁신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기술은 항시 지수함수적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 세력과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쫓아가는 일부 선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세력과 그 외의 세력 간의 갈등, 또 그런 새로운 기술이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와의 갈등, 새로운 기술이 앞서가는 국가와 아닌 국가와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나.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양극화가 이루어졌죠. 양당으로 보통 진보와 보수로 대변하지만 한국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도로 대결하고 있고요.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도로 대결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영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 간의 갈등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경제적 조직은 정부를 못 믿겠다, 이런 거고요. 정부는 마찬가지로 경제적 조직들이 너무 자기들이 이익만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 안 한다. 그래서 갈등이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면은 기술의 혁신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이 점점 더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술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준마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죠. 변해와 연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속성, 그러니까 기존 제도죠. 기존의 관습과 제도, 기존의 기업, 이런 것들이 연속할 수 있도록 이 양 세력의 상호작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부한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도 이제 양쪽,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가 극도로 대결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호작용을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더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 질서와 새로운 기술 추종자 사이의 대결이 논쟁으로 이어지는데, 이 논쟁의 대부분은 새로운 기술이 정말 우리 사회한테, 우리 기존 세력한테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는지, 이 기술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이게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마 교수는 이것을 인식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보다는 우리가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방법 때문에 이 논쟁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특히 단기적인 손해가 당장 저 기술이 들어와서 오늘 손해보는 것이 그 기술을 도입해서 미래에 우리가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미래의 이익보다는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전, 바로 지금의 손해가 많다고 느껴질 때는 갈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 손해가 크다고 생각할 때는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 반대가 훨씬 커진다는 것이죠. 특히 이게 새로운 기술이 그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건드리면은 그것은 긴장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반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 문화적 이런
이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야지, 또 규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세력에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타다가, 이것을 보여줬죠. 사실은 전국에 20만이 넘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라 인구수에 비해서는 한국의 택시기사들이 많습니다. 한 두세 배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옛날 정권들이 많이 이게 허가를 해줘서 그렇거든요. 근데 타다가 들어오면은 이 많은 20만 명의 택시기사들은 사실 타다가 들어와서 택시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택시기사다 그러면은 아무나 택시 역할을 하는 운송 사업을 한다니까 내가 손해라는 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규제 장벽에 부딪히고 결국은 사업을 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기술과 그 서비스가 좋다고 그러고 또 미래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 해도 기존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세력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회적 학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회적 역선. 왜냐하면 이제 기술에 대한 논쟁은 그 기술이 갖고는 당장에 우리 사회의 위험보다는 그것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 인식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을 공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소셜 러닝, 사회적 학습이라고 준마 교수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마 교수는 우리가 기술 논쟁의 역사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대중을 대신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더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사회는 보수적으로 간다는 것이고, 보수적으로 가면 새로운 기술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회가 뒤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가 시스템의 연속성, 기존 세력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기존 세력의 연속성과 사회 질서, 그리고 안정성을 잘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죠. 리더가. 그래서 리더가 새로운 기술 혁신을 하고 그리고 기술 혁신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 질서의 연속성, 기존 질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둘 사이의 긴장을 잘 풀어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리더가 새로운 기술을 공부할 필요가 있죠. 리더가 우선적으로. 그래서 준마 교수는 각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 마찬가지로 각 부분에서 기술 자문위회를 듣고서 제언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그 양쪽의 갈등을 잘 풀어가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 역할에 따라서 사회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농장 역사에서 두 가지를 배운다. 준마 교수가 제시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리더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누차 이야기할 때 리더십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업이든 정부 조직이든 하여튼 사회든 뭐 학교든 어디든 디지털 사회는 리더의 역할이 무지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그 조직, 그 사회 전체가 미래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준마 교수도 똑같이 기술 논쟁에서 리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기술을 길을 열어줘야 되고 또 기존 세력과의 갈등을 조정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술 논쟁을 당사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민주주의다. 기술 담론. 그래서 이것을 공적, 예를 들면은 타다다 그러면 타다 세력과
택시 기사들의 논쟁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교통 서비스 혁명이잖아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영역으로 가져와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죠. 공적 담론으로 만들면은 서로 양보를 하면서 조정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제안입니다. 준마 교수가 이야기한 것이. 특히 이제 준마 교수가 이렇게 기술 논쟁과 리더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기술 혁신을 사회적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준마 교수가 전문 분야는 특히 후진국, 제3세계가 기술을 효과적으로 빨리 받아들여서 풍요한 나라로 발전해야 된다. 이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속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분의 전공인데 이분은 이 책에서도 우리가 전 세계적인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구온난화, 지속성의 문제죠. Sustainability, 지구온난화 문제, 또 건강 문제,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의료기술 이런 문제 그런 거고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도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죠. 이것도 기술로 해결한 것이죠. 코로나 유행이 만약에 100년 전에 벌어졌다 그러면은 수천만 수억 명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의 발달로 그래도 피해자는 많았지만 그 전 세계 유행한 병에 비해서는 역사상 가장 적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다 기술 혁신의 덕이다. 그리고 안전의 문제, 우리 생활의 안전 문제. 특히 안전 문제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서 사이버 안전 문제, 그죠? 사이버 안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문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나. 이것도 이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죠. VR이라든가 개인학습이라든가 교육 문제에 기술이 주는 교육신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풍족한 삶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런 전 세계적인 과제에 기술 혁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게 새로운 기술 세력과 기존 기술 세력의 대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이유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과제, 인류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이 갈등을 최대한 줄이면서 빨리 사회에 정착하게 만들자. 이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혁신의 이런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기술 혁신이 사회 시스템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한번 2, 3년 전을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다를 겁니다. 그것이 한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 주기가 계속 빨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하고 겹치냐면요. 글로벌화하고 겹치는 거예요. 글로벌화가 세계화가 완성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자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그랬죠. 원 월드라고. 하나의 세계다. 이거와 겹치면서 이게 더 빨라지고 변화가 많아지는데 이 글로벌화와 빨라지는 기술 혁신이 합쳐지면은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파괴하는 영역도 있지만 특히 제3세계한테는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빨리 격차를 줄이고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10년간 인류 역사상 이 기하, 극빈 생활자죠. 극빈 생활자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거의 30억, 40억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은 몇 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이 예전에는 연구를 해서 이것을 상용화하고 시장에 내보내고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구 기능과 시장이 합쳐진다 그랬죠. 그래서 MVP, 그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활성화 제품으로 시장에 집어넣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모델들이 탄생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 기능과 시장과 거리가 점점 더 짧아지기 때문에 규제의 문제도 선행 규제를 자꾸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가. 사후에 하기에는 너무 못 쫓아간다는 거죠. 사회가 못 쫓아가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인식의 변화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기술 혁신으로 인해 기존 세력이 손해에 대한 인식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 변화, 사회적 반응을 점점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격화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갈등이 갈등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기술은 시장을 점령하고 사실 등이 위층을 차지하면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점령하고 사회 시스템의 위층에 올라가서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죠. 지난 20년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간습과 행위가 다 바뀌었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치 행위부터 경제 행위까지 모든 것이 바뀌고 있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 시스템의 최상위로 올라가서 점점 더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 세력에 있는 사회 세력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사회 긴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준마 교수는 공적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을 포함해서 공적 기관이 사회가 변하도록 잘 적응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또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의 갈등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 기술을 받아들여서 길을 뚫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적 조직이 자원 배분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장려금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산업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사실은 전기차가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장려금 역할이 크죠. 그리고 사실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그죠? 알리백을 향해서 가죠. 리뉴어블 에너지, 리뉴어블 재생에너지 100%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장려금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죠. 장려금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너무 지금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이 어떻게 제공하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지향적인 목표를 달성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속성, 그러면서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사회가 불안해지지 않게 연속성이라는 것은 기존 체제가 연착륙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그래서 연속성을 잘 확보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6개의 부분을 공적 기관의 역할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런 모든 갈등과 문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통은 디지털경제에서는 싱귤레러티라는 용어로 씁니다. 새로운 경제로 인해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싱귤레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이 오면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결과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올지를.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 현상과 기존 기술 현상이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마 교수는 커피, 인쇄술, 마가린, 트랙터, 그리고 이제 전기, 직류전기, 교류전기의 대결, 냉장고가 처음에 나왔을 때, 녹음기가 나왔을 때, 또 유전자 변형 곡물, 유전자 변형 연어, 이렇게 9개의 예를 기준으로 주로 이제
1800년대 후반하고 1900년대 초에 이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길게 이 책의 대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커피는 단순히 이제 우리는 그 음료수로 기호식품으로 마시는 걸 생각하죠. 근데 커피는 이디오파에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먼저 반대를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기반을 잡았고요. 이것이 유럽에 들어가서도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이게 문화적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기존 세력은 주로 술 문화입니다. 한국도 그랬죠. 한국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술 문화였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술 문화로 모든 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일이 끝나면 술집에서 다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실제 들어와서 일터에서도 그게 작용을 하고 그렇죠. 술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그랬었는데 기존 세력은 이제 그런 문화인데 커피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토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토론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존 정치 권력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토론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보가 권력자가 독점하는 것이라 다 퍼지고 그리고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커피 문화를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술도 사실은 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성직자들 위주로 유통됐던 겁니다. 그래서 글은 성직자만 읽었었죠. 그게 권력이죠. 그러다가 중세시대를 넘어오면서 귀족들만 글을 읽게 됐죠.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이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서민들도 책을 읽게 되죠. 그러면은 권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달이 일반인들한테도 권력을 생기게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로 연결됐다는 것이죠. 대의 민주주의로. 제가 하버드 CA 종말과 학습혁명에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죠. 하버드 대학은 원래 성직자들을 교육하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라고 봐도 되죠.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후손들한테 그 신학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찰스 엘리엇이라는 총장이 들어오면서 일반인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면서 일반인들도 교육을 받게 된 것이고 지금처럼 일반 커리큘럼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신학과 철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죠. 이런 식으로 인쇄술은 이렇게 기존 권력과의 관계를 뒤집어 놓는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기존 기술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준마 교수는 이제 9개의 품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읽어볼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거든요. 자세히 어떻게 들어가서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역학관계가 바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도움을 받을 만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준마 교수의 규제를 깬 혁신의 역사, 영어로 Innovation and Innovation is Enemy, 그죠? 혁신과 혁신의 적. 이 책은 앞으로 10년간도 끊임없이 벌어질 일들입니다. 기존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양측이 절박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특히 우리 사회가 공론, 담론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줄고 이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 보편적 기술로 우리 인류 전체가 이익이 되게 우리 사회에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는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기술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그러니까 테크 리터러시라 그러죠. 기술을 이해를 해야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든다. 기술 민주주의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그래서 규제를 깬 혁신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사실은 더 성장 포럼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매달 한 권의 책들을 읽고 그동안 뭐 수십 권의 책을 읽었지만 그 대부분의 책들이 이런 유의 책들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부하고 기존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화를 시켜서 기존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을 해서 모두가 잘 사는, 모두가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 건가.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달 책, 규제를 깬 혁신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